덕분입니다. 오늘은 가죽공예의 역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한 10년 정도의 히스토리를 알고 지나가면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저는 가죽공예를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그전에는 아시다시피 가죽 가방 OEM으로 중국이나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가죽공예, 현재의 가죽공예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현재의 가죽공예라고 하는 건 저희가 만드는 이렇게 패션 관련된 자파나 소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가죽공예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가죽으로 전쟁에 쓰일 갑옷을 만들고 또 이제 북이나 장구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한 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가죽공예 역사, 이런 자파를 만드는 건 오래되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한 가죽공예가의 시점으로 봤을 때의 어떤 히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2009년도 이때쯤부터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이런 가방을 만들거나 소품을 만드는 가죽공예, 그쯤인 것 같아요. 제가 2012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그때쯤부터 해서 이제 가죽공방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실 대부분 1세대들이 브랜드 업체의 패턴실에 있거나 그 패턴실에 있으면서 이제 혼자서 사사를 하는 그런 가죽공예 시장이 좀 형성되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2009년도 이전의 가죽공예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통가죽을 위주로 하는 가죽공예를 했다. 그리고 카빙, 그리고 염색.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조금 발달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가죽공예로 넘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일본의 가죽공예가 좀 한국으로 많이 넘어온 것 같아요. 가방 회사를 다닐 때 프로젝트 때문에 부산에 있는 이제 가죽 공방들을 방문을 다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접선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있었는데 그때 가죽 공방들은 좀 개성이 강했죠. 지금처럼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그때가 더 공방의 개성이나 제작품이 뚜렷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물 성형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일본의 그런 헤르츠 스타일, 그 헤르츠라는 일본 가죽공예 브랜드를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브랜드 스타일의 가죽공예가 좀 상당히 유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유럽식 짝퉁을 만드는 가죽 공방이 좀 작게나마 좀 있었고, 모두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일본식 가죽공예가 유행을 하고, 이제 카피, 유럽 이제 명품 브랜드 카피 제품 유행을 하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차피 명품 브랜드를 카피하는 거는 굉장히 한정적이죠. 그걸로 인해서 가죽공예 하시는 분들이 뭔가 더 발전을 시키고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없었어요. 일본식 가죽공예를 따라 하시는 가죽공예 이제 작가분들이 조금 발전을 많이 시키셨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깊이 있지는 않았지만 투박하지만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죽공예를 배우기 시작한 2012년 이때부터 사람들이 가죽공예를 좀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고, 공방도 조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때는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관망하는 시기였고, 가죽공예라는 게 있네? 한번 해볼까? 근데 생각보다 이제 비용도 좀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장을 조금 지켜보는 그런 시기가 2012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2년도부터 이제 가죽을 배우기 시작해서 이제 부산에 있는 와이반이라는 가죽 공방에서 이제 가죽을 배웠고, 와이반 공방의 선생님은 여러 분이 계시겠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시로바니 선생님이었고, 또 다른 한 분이 이제 샤넬에서 40년 동안 패턴실에 계셨다는 30년인가 40년 정도 그 분을 또 스승으로 또 모시고 계셨고, 아무튼 제가 그 가방 회사 다닐 때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죽 공방을 부산에 있는 미팅을 할 수 있는 가죽 공방들을 다 둘러봤는데 저하고 가장 잘 맞을 것 같아서 다니게 된 와이번 공방에서 좀 많은 걸 배웠죠.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2달을 이제 배우고 2013년부터 이제 퇴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집에서 가죽
가죽공예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거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생활을 지내다가 주변의 지인분들을 초대해서 가죽공예를 가르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2013년부터 이제 가죽공예를 사람들한테 이제 가르칠 때 울산에 이제 가죽공방이 2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이제 제주도로 이사 가셨고, 한 분은 그 당시에는 조금 소통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된 지 좀 한참 됐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하시고 계신지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2013년을 보내고 제가 2014년에 조금 사업자를 내고 본격적으로 가죽공방을 시작할 때쯤 붐이 살살 일기 시작했죠. 지방은 조금 둔감했는데 수도권 쪽에는 그때서부터 동마다 가죽공방이 하나씩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많은 가죽공방들이 생겨났고, 부산도 마찬가지로 가죽공방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조금 세대수가 의미가 없긴 한데 2.5세대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세대들이 2세대를 가르치고 2세대들이 3세대를 양성하는데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약간 좀 덜 떨어진 이제 0.5세대가 되었죠. 1세대 장인분들과 2세대 이제 작가분들. 지금은 뭐 가죽공방 그냥 선생님 이렇게 워낙 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작가님들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불렀었거든요. 아무튼 이제 2세대 작가님들이 제대로 가르친 3세대와 저처럼 이제 좀 덜 배운, 덜 떨어진 0.5세대를 이제 양성을 하기 시작을 했고, 다행히 이게 가죽공예를 꾸준히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부끄럽지 않은 0.5세대가 되긴 했다고 이제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0.5세대들이 많은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가죽공방을 이제 시작하고 2015년도부터가 이제 좀 가죽공예 분야에서는 본격적인 르네상스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5년도부터 2018년도 이때까지가 정말 가죽공예에서는 큰 발전을 한 시기이기도 하고 열정적이기도 했고 또 뜨겁기도 했고, 본격적인 붐이 일으면서 이제 정말 부지기수로 많은 가죽 공방들이 생겨나고, 저도 물론 이제 가죽 공방이 정말 바빴어요. 그때는 이제 조금 활성화되기 직전에부터 해가지고 저 방송에도 한 2번 정도 출연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가죽 공방이라는 게 방송에서 워낙 생소한 분야였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조금 힘든 분야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저런 뭐 도구들이나 가죽 뭐 이런 부자재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지금도 요즘 진입 장벽이 어려운 분야인 거는 이제 뭐 확실한 것 같아요. 3년 동안 정말 바빴죠. 2015년도부터 정말 월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하루에 12시간씩 수업을 했었어요. 그때 수강생이 한 20명, 25명 이 정도 됐었는데 20명, 25명 되는 분들이 일주일에 지금도 이제 홈클래스로 하고 있지만 공방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갔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수강생이 많지 않을 때는 좀 나름 뭐 갇혀있고 선생님으로서 할 도리를 좀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정말 먹고 자고 뭐 수업하면서 수강생들하고 밥 먹고 수업만 하고 주문 제작만 하고 거의 뭐 여행이라는 거는 그때 이제 약간 그 생활을 도피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여행이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붐이 많이 일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죽공예에 관심을 가질 줄도 사실은 몰랐고, 가죽공예 시장도 그전에는 B2B 시장으로만 계속 이어지다가 그때쯤 돼서는 이제 소비자를 조금 중심으로 한 가죽 판매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뭐 샵이나 가죽집이나 부자재나 뭐 이런 것들도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생산만 하다가, 그 당시에 정말 사고 싶은 가죽이나 뭐 부자재 이런 거는 다 구매를 했었어요. 지금처럼 이제 수강료가 지금은 이제 안정화가 됐는데 조금 비싼 부분도 좀 있었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니까 좋았던 시기였죠.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저한테 이제 좀 배우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뭐 어떻게 보면 도구 개발이나 아니면 장비, 뭐 기술, 정보들이 많이 지금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에 좀 한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것들을 조금 못 가르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물론 지금도 좀 마찬가지긴 하지만 교육의 입장에서 봤을 땐 많이 부족한 시기였죠. 지금은 못 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죽이나 부자재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제가 최대한 대신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현재는 뭐 수강생을 뭐 새로 받거나 뭐 이러고 있지는 않아서 주문 제작도 올해는 이제
안 봤죠. 할 게 좀 남긴 했는데 12월 달도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2015년 요때부터 중학생들을 데리고 서울하고 부산에 있는 가죽 시장을 투어를 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조금 그때부터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다른 공방에 있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덤탱이를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그분들을 데리고 시장을 모시고 가서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알려드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좀 직설적이었기 때문에 가죽집이나 도구집에 가서 이건 별로다, 뭐 이건 좋다, 이런 것들을 어쨌든 선생의 입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많이 하고 수강생들한테 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참 2014년도 이전에 짝퉁 공방을 하신 분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벌었죠. 2년을 공방을 하면 벤츠를 산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정말 돈을 많이 벌었었고, 2년이 뭡니까? 한 달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은 기본적으로 좀 짝퉁을 만드는 공방에서는 많이 벌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그만큼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겠죠. 제가 이제 저희 제자들하고 항상 뭐 우스갯소리로 농담삼아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걸 좀 배워야 된다. 어쨌든 우리가 가죽 공방이라는 사업이죠.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방법을 좀 터득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본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좀 본받지 못해서 그때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농담삼아 이제 비꼬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 당시 뭐 가죽으로 보면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랜덤 박스 가죽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시장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랜덤 박스 가죽이라고 10만원어치 가죽을 사고 20만원어치 가죽을 사고, 그렇게 하면 그 안에 가죽집에서 판매하는 가죽들을 소분을 해가지고 랜덤으로 가죽을 보내주는 시장이 형성돼 있었거든요. 좀 가죽이 이제 비싸기도 했고 그 당시에는 뭐 브랜드에서 나오는 러닝하는 가죽을 살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주문 제작에만 주로 활용을 하고 대부분 랜덤 박스 가죽, 그 옛날 생각하니까 조금 재밌기도 한데 이렇게 막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가죽들을 가지고 수강생을 가르치고 또 다양한 가죽을 접하는 그런 시기였죠. 랜덤 박스 가죽을 주문을 해놓고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이 진짜 좋은 시기였어요. 어떤 가죽이 올지도 모르고 막상 이제 그런 가죽들이 도착했을 때 가죽이 또 늘어났다는 그런 기쁨으로 또 그 가죽들을 정리하고 그 가죽들로 또 몇 주 동안 제품을 만드는 게 정말 좋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초반에 저한테 가죽공예 배우신 분들은 그 랜덤 박스 가죽이라는 거를 한 번씩은 구매를 다 하셨죠. 왜냐면 가죽 한 장을 지금 뭐 푸에블로나 뭐 이런 거를 구입을 하면 20만원, 30만원인데 감이 영 없죠. 영 없이 그냥 사고 싶으면 사고 필요하면 사고 이쁘면 사고 약간 이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10만원어치 가죽을 사면 40평, 20만원치 가죽을 사면 100평 이렇게 가죽을 소분해서 줬기 때문에 상당했죠. 지금으로 따지면 한 6장 가죽, 원장 6장 정도 되는 가죽을 그 당시에 뭐 한 20만원 정도에 구입했었으니까, 물론 이제 짜투리고 한 평짜리도 있고 뭐 5평짜리도 있고 뭐 그랬지만 다양한 가죽을 볼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때를 기다리는 뭐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2015년부터 정말 많은 이제 저처럼 5세대나 아니면 3세대, 4세대들이 가죽 공방을 많이 오픈했었는데 2017년도부터는 이제 더 많은 가죽 공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사실은 좀 좋은 건 아니에요. 좀 형편없는 실력을 가지고 어쨌든 생계를 위해서 가죽 공방을 오픈하는 분들도 계셨고, 좀 덜 배운 상태에서 오픈하는 분들이 이때쯤을 기점으로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이라면 이제 초보심자들은 가죽 공방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가죽 공방이라는 간판을 걸고 누군가 이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가죽 공방에 방문을 했다가 가죽 공예가 이런 거야?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안 해야지, 약간 그런 분들이 생겨난 시기이기도 하죠. 가죽 공예에 대한 불신을 가지는 분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문제가 많았죠. 물론 이제 저도 그랬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수강생분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내가 얼마큼 가르쳐 줄 수 있는지를 인지를 시킨 다음에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못 만드는 거는 못 만든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 다른 곳에 가면 배울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조금 확실히 구분을 지어놓고 수강생들한테 미팅을 하고 상담을 해서 가르쳐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쯤 이제 제자들도 늘어나고 제자들이 이제 가죽 공방들 오픈하는 공방들이 좀 생기기도 하면서 가죽공예 협회를 2016년도 요때 2017년도 이제 넘어가면서 한국 가죽공예가 협회를 만들었죠. 그때 좀 지금 한 3, 4년 됐는데 지금도 크게 뭐 활동을 하는 건 없어요. 이제 뭐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마찬가지로 자격증을 어떤 식으로 발급을 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직까지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고, 물론 이제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가죽공예 라이센스 디자인이나 아니면 이런 파트너 상패 같은 거는 지금 제작이 다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3D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고 파트너 공방에만 지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대로 된 라이센스를 이제 정말 자격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발급을 하고 싶기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국가 공인이라는 게 없고 민간 자격증이고, 최근에도 어떤 분이 이제 민간 자격증을 자기가 1급을 들고 있는데, 강사 자격증을 들고 있는데 거기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접근법이 좀 다르죠. 물론 이제 시장이 다른 거고, 제 주변에서 이제 가죽공예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장사보다는 뭐 명예를 우선시하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워낙 그런 분들을 많이 봐서 좀 잘 내치는 편입니다. 다른 곳에서 배운 건 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게 얘기를 드리는 거죠. 예전에도 이제 다른 공방에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제 방문을 했다 얘기를 하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부분이다. 대신 꼭 해야 되는 거는 기초부터 새로 하셔야 될 것 같다. 뭐 저도 대충 이제 그분이 다니고 오신 공방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제 소문 같은 것을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초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가 이제 경력이 좀 몇 개월 된다고 한 1년, 2, 3년 됐을 것 같아요. 새로 이제 가죽공예를 배우고 싶어서 오신 분이 계신 거죠. 요 인근에서 이제 가죽공예 무슨 뭐 자격증반 같은 거를 이렇게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6개월 정도, 9개월 정도 그 수업을 듣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독학을 해서 가죽공예를 하시는 분이 새로 이제 가죽공예를 배우러 오셨는데, 저는 조금 초반에 배우겠다는 의지가 계시면은 유도리껏 이제 커리큘럼을 좀 조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유도리가 초반부터 보이지 않으면은 좀 단칼에 좀 치는 편인데, 그분이 이제 상담하러 오셨을 때 2년 된 가죽공예 수강생이 있었고, 오셔가지고 수강을 좀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러길래, 뭐 다른 데서 뭐 배우셨다라도 일단 기초부터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더니, 내가 6개월 동안 했는데 9개월 동안 했는데 뭐 왜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냐, 나는 그거는 뭐 납득이 좀 힘든 것 같다, 내가 지금 이만큼 잘하는데,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제 앞에 있던 그 2년 되신 수강생이 좀 눈으로 웃었던 약간 그런 에피소드도 좀 있었고 그랬죠. 2018년도 초에 이제 제가 울산 국내에서 이제 최초로 가죽 박람회를 이제 개최하게 됐죠. 그때 이제 타이틀이 울산 작은 가죽 박람회였어요. 좀 가죽집들한테 그때 좀 연락을 많이 해가지고 가죽을 기피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좀 무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았고, 부자재 이런 데서도 좀 지원을 좀 해주기로 했었는데 쟤들이 뭐 가죽 박람회를 뭘 한다는 거야, 약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죠. 물론 이제 울산이라는 지방이라서 그런 것도 있었고, 울산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에 많은 가죽 공방에서 자기가 만든 작품이나 또 개인 작가들이 좀 전시를 할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셨고, 또 주변에 이제 울산을 기점으로 한 제자들이 또 많은 도움을 줬죠. 전시장도 알아봐주고 10만원씩 출자해서 박람회를 성공리에 이제 마쳤는데, 경제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남는 거는 전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도쿄 가죽 페어를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보고 오면서 느낀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이런 박람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개최를 한 건데, 그때 박람회 끝나고 원형 탈모가 이제 또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만큼 구멍이 뒤에 생겼었거든요.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포스터도 만들고 리플렛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홍보도 하고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한 500분 일주일 정도 전시를 했는데 한 500명 정도가 방문을 해주셨죠. 태화에서도 협찬해주고, 뭐 귀터만에서도 협찬해주고, 에이미로크에서도 협찬해주고, 뭐 협찬을 해주신 분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았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결론적으로는 뭐 금전적으로는 남는 게 하나도 없지만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었다 생각을 하고, 그때 제가 사비로 뭐 거짓말 조금 더 섞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던 것 같아요. 가죽공예 전시를 위해서
가죽도 미국에서도 가죽을 주문해서 구입을 했었고, 그 다음 일본에 이제 오사카에 직접 가가지고 좀 생소한 가죽이죠. 좀 그런 것들을 구매하려고 노력을 많이 좀 했었죠. 그 가죽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기도 해요. 그때 뭐 말버트, 홀스버트 가죽도 그때 이제 구매한 게 아직도 있고, 코도반도 구매를 했었고, 뭐 뮤지엄 카프라든지, 뮤지엄 카프도 이제 좀 그 생산하는 업체가 2개잖아요. 조금 더 공정이 좋은 그런 브랜드 회사의 제품을 또 미국에서 구매를 했었고, 도구도 많이 구매를 했었고, 여기 이베이에서 이제 미국 어디 시골에서 지금 몇 년 됐죠? 150년 된 파프 옥룡 미싱을 그때 당시에 구입을 또 했었고, 중국에서 이제 그때 PR기도 이제 구입을 했었고, 쓸데없이 많은 지출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찾아주시는 분들이 최소한 이제 볼거리가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박람회를 개최했었고, 또 당직 선다고 이제 고생해 주시는 가죽공방 선생님들도 계셨고, 그때 생각하면은 또 엄청 재밌었죠. 뉴스에서도 인터뷰를 또 해가지고 황당했을 거예요. 그 갤러리를 이제 빌려주신 관장님이나 아니면 그 뉴스를 쓰신 기자분도 마찬가지로, 갤러리에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막 사람이 막 20-30명이 와서 붐비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특히 울산의 갤러리는 더 그렇거든요. 근데 뭐 사람들이 날마다 몇십 명씩, 50명씩, 60명씩 와가지고 전시를 구경하고 가죽이라는 걸 보기 위해서 대전에서 오시고, 그때도 너무 고마웠던 게 대전에서도 오시고 대구에서도 오시고, 뭐 아무튼 뭐 진주에서도 오시고 창원에서도 오시고, 뭐 정말 다양한 곳에서도 또 많이 방문을 또 해주셨고, 그리고 그 뉴스를 쓰신 기자분도 기사를 올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주, 4주 동안 그게 가장 많이 본 기사, 그 신문사에서, 온라인 신문사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에서 내려가지 않았어요. 지금은 기사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삭제를 했더라고요. 전시를 잘 마치고 도쿄 레더 투어를 또 하기를 시작했죠. 사람들, 수강생들 데리고 일본의 도쿄의 가죽 시장을 구경하러 가는 또 그런 뭐 이런 걸 또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하고 그때부터 이제 많이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것도 또 재밌는 게 말도 잘 일본어를 못 하잖아요. 일본어를 못 하는데 그냥 해봐야 뭐 이게 뭐냐, 이런 거 있냐, 뭐 이게 얼마냐, 뭐 이런 거 달라, 뭐 이런 그냥 간단한 얘기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 가이드를 따라서 일본의 가죽 시장도 이제 구경을 하고, 가죽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게 주가 아니고 이제 조금 이제 여행을 가는데 이제 가죽이라는 테마를 집어넣어서 여행을 가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 가이드를 이제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주신 거죠. 지금 이제 올해는 아예 못 갔죠. 작년 12월 달에 갔다 왔나? 작년 12월 달에 안 가고 작년 5월 달에 마지막 투어를 하고, 이제 9월 달에 제가 그때 1박 2일로 도쿄를 갔다 왔었네요. 그리고는 일본을 아직까지 1년이 넘도록 못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이 지금 한국을 제외하고 아시아 쪽에서는 가장 가죽을 만드는 것도 기술이 뛰어나고, 도구를 만드는 것도 기술이 뛰어나고, 제품에 대한 이제 정성도 가장 뛰어난, 많이 소모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배울 점이 좀 많다고 보는 거죠. 약간 프롤로그처럼 인사말 같은 걸 쓰면서 한국식 가죽공예, 뭐 일본식, 미국식, 그 다음에 유럽식, 뭐 이런 어떤 식이라는 가죽공예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도 간혹 가다 보면 조금 쓰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약간 공론화가 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 한국식이라는 건 아직도 여전히 좀 없긴 하죠. 유럽의 가죽공예와 일본의 가죽공예가 약간 좀 뒤섞인 그런 느낌의 가죽공예가 한국식 가죽공예라는 건데, 그 이전까지는 좀 일본 가죽공예 스타일을 뭐 가지고 와서 가르칩니다. 붐의 가죽공예 스타일을 카피해서 가르칩니다. 아니면 한국에 이제 뭐 패턴실에 있던 1세대 분들이 그냥 가방을 만드는 걸 가르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조금 이제 구분을 지으려고 했던 게 지금까지도 조금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식, 유럽식, 뭐 사실은 뭐 1세대 분들이나 1.5, 2세대 분들이 보기에는 뭐 유럽식, 한국식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스타일이 확연히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구분을 했던 거고, 공론화되면서 사람들이 조금 한 번씩, 그러니까 유럽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선, 그죠? 일본식이라는 건 다이아몬드, 그런 느낌이고, 유럽은 디자인에 기반을 둔 스타일의 가죽공예, 좋은 가죽 이런 느낌이고, 일본은 생지, 그리고 염색, 카빙 이런 쪽이고, 반면마감이라든지 이쪽으로 굉장히 발달했고, 미국식이라는 건 조금 굉장히 터프하죠. 이게 좀 날 것 그대로를 사용하는 스타일이라서 미국식 가죽공예라는 구분을 짓기가 좀 그렇긴 한데, 왜냐하면 너무 거리감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의 가죽공예 스타일이거든요. 미국식 가죽공예가 이제 너무 무겁고 또 너무 날것이고,
그 약간 할리 데이비슨 타거나 아니면 음악 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미국식은 한국에서 좀 많이 깊숙이 받아들이지 못했고 여전히 이제 좀 매니아층 위주로 이제 발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한국식이라는 거는 지금 한국에 유통되고 있는 브랜드 러닝 가죽을 기초로 해서 뭐 유럽의 사선 새들 스티치와 그다음에 일본식 이제 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의 어떤 뭐 보광제 기법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도드라지게 한국식 가죽공예다 약간 이런 시장 이런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지내다 보면은 세분화되고 이제 한국식 가죽공예가 또 생겨나기 시작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유럽과 유럽식 그러니까 명품 디자인 위주로 한 가방과 뭐 일본 스타일의 정성과 단면이 들어간 그 중간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근성도 있고 좋은 거는 장점만 보고 또 뽑아내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점을 이제 찍고 나면은 꼭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2017년도, 2018년도 요때쯤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죽 공방에 이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0.5세대 변종들, 생태계 교란종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건데 실력 없이 이제 공방을 세운 분들이 가죽공예를 가르치면서 앞서 얘기했듯이 가죽공예에 이제 새로 진입하는 분들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전에 가격 때문에 이제 가격이 이제 비싸서 좀 문제가 항상 있긴 했거든요. 어쨌든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배우는 이제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뭐 키링을 하나 만드는데 뭐 원데이를 체험을 하는데 7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도 생각하면은 뭐 7만 원이면은 얼마만큼 가르치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주문 제작을 받아도 마찬가지. 30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기리매를 10번 칠할 거를 2번밖에 안 칠하거든요. 약간 그 차이인데 7만 원짜리 가죽 키링 수업을 불필요한 거를 빼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짜 체험을 위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생겨난 생태계 교란종들이 키링을 5,000원, 만원, 15,000원 이제 이렇게 가격을 측정해서 그 돈을 받고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한 거죠. 이분들은 대부분 거의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저렴하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배웠던 그 당시에 이제 생태계 교란종에게 배웠던 그리고 잘못된 변종, 귀차니즘 어쨌든 뭐 장사니까 생계를 위해서 시작했던 분들한테 잘못 배웠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또 잘못된 그 다음 세대를 낳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카드 지갑을 하면 패턴을 짜고 패턴 짜는 걸 가르쳐주고 재단을 하고 배접을 하고 내피도 쓰고 그 다음에 바느질을 꼼꼼하게 해서 생산을 한다던가 뭐 동전지갑 같은 걸 만들 때도 패턴을 짜고 안쪽에다가 부드러운 뭐 스웨이드나 뭐 돈피 같은 걸로 배접을 하고 바느질을 해서 부자재를 붙이고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선택상 옵션이라는 그러니까 필수와 옵션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를 안 하는 공방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는 꼭 가르쳐야 되고 당연히 이런 식으로 꼭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나간 회원도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자꾸 자기는 안 하는 걸 어디서 봤대요. 그렇게 안 해놓은 물건을 판매를 하는 걸 자꾸 봤대요. 그건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를 만들고 있는 거고 잘못된 거를 팔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있는 사람들이 뭘 모르고 구매를 하는 거지만 그것도 조금 지나고 나면 잘못된 제품을 구입했구나 하는 그런 시기가 올 거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배우고 잘못된 걸 따라갈 생각을 하지 말고 필수로 해야 될 거는 꼭 지금 배워서 그거를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고 그런 식으로 가죽 공예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좀 받아들이는 게 너무 이제 거리감이 좀 있나 봐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걸 하고 나면은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힘드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뭐 키링을 만든다고 쳤을 때 위에 거, 그 다음에 뭐 밑에 내피를 쓰고 바느질을 하고 반으로 접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뭐 수요층은 항상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생태계 교란종이 5,000원, 만원 이렇게 받고 가르치면서 배접도 안 하고 그냥 통가죽 잘라가지고 단면 마감하고 이니셜 찍어가지고 그냥 만들어서 뭐 한 30분 만에 이제 끝내는 거죠. 바느질 하면 뭐 40분 더 걸리니까 손을 칠하면 30분 더 걸리니까 그런 것들을 생략하기 시작하면서 발전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지금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좀 생태계를 교란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실력이 없는 0.5 세대들이 가죽 공방을 하면서 잘 안 되니까 이제
정부 지원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실력은 없는데 이제 자꾸 공방의 규모만 커지는 그런 시장도 이제 그때부터 조금 발전하기 시작했고, 왜냐면은 정부 지원을 해주는 이제 기관의 담당자가 가죽공예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역사라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뭐 업사이클링하고 리사이클링하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뭐 수입을 하고 그다음에 뭐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가죽이다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아 좋은 건가 보다, 새롭게 시도하는 거니까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지원을 막 다 해줬는데 그 지원금들이 이제 어디론가 전부 다 개인 호주머니에 다 들어가 있고 사라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도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하고, 아무튼 시장이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시장의 분위기도 좀 예전 같지 않고, 이때쯤 비롯해서 랜덤박스 가죽 첫 창기 얘기했던 랜덤박스 가죽이라는 것도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고, 안정적으로 하자. 도구 제작자들도 이때까지 이제 좀 포화 상태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가 안정화가 되는 시기가 이제 2018년도부터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짝퉁을 만드는 이제 가죽 공방도 이때부터 뭐 소송을 당해가지고 벌금을 맞는다든지 뭐 이런 사건들이 좀 생기기도 시작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가죽 공방이 뭐 생겨나기도 시작하고, 창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래도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서 또 좋아진 게 뭐냐면, 이제 좀 5세대 분들이 공방을 오픈을 하는데 교육을 위한 오픈이 아니라 판매를 위한 오픈. 아까 얘기 드렸지만 잘못 배워가지고 자꾸 빼먹고 판매를 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또 잘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브랜드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생산을 해서 가죽 공방이 이제 어떤 가죽 제품 관련된 브랜드 회사로 이제 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도 아마 이때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뭐 시장이 뭐 어떻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기가 애매하죠. 좀 완전 그냥 생태계 자체가 뭐 전체적인 파괴가 돼버렸으니까 뭐 측정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 아예 뭐 불가능하고, 뭐 모두가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로 이렇게 조졌다고 하면 뭐 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선생님이 좀 부정적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올해는 올해 나름대로 분명히 또 얻은 게 있고 뭐 만족하는 성과를 이룬 것도 있긴 한데, 누군가 내가 아닌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기분이 좀 통쾌하긴 하더라고요. 아 2020년은 진짜 뭐 조졌네 약간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물론 이제 나름대로 그 안에서의 성과도 있었고 또 어떻게 하면 버티는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와중에 또 웃는 시기도 있었고 한데, 뭐 누군가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해주니 내년에는 이제 더 좋은 일만 생기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뭐 다음 주부터인가 영국인가 어디서 이제 백신 접종한다고 하죠. 뭐 의료진부터 해가지고 국내에서도 이제 조만간 계약을 하고 뭐 도입이 될 거라고 뭐 얘기를 들리는 것 같아요. 2021년에는 조금 많은 가죽공예가 분들이 좀 발전하면서 사랑받고 또 걸러질 분들은 좀 걸러지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작은 소망이 있다면은 뭐 예전에도 물론 마찬가지였겠지만 코로나가 풀려서 제가 가죽공예를 배우러 뭐 이태리나 일본으로 유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뭐 그렇게까지가 아니더라도 사람들과 번개로든 아니면 투어로든 뭐 리니아펠레나 홍콩이나 중국이나 뭐 일본에서 번개로 만나든 아니면 단체로 관광을 가든 이 시장을 둘러보면서 가죽공예와 관련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내년은 좀 힘들겠죠. 해외로 나가는 거. 내후년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또 1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다 담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한 명의 가죽공예인으로 가죽공예가로서 또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제가 얘기 일부러 안 하는 부분도 좀 많이 있고, 어쨌든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 그런 일들이 울산에서는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올해까지 잘 버티신 가죽공방 선생님들이 내년에도 또 더 좋은 가죽공예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